네, 여러분들 세제 개편안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보자마자 느낀 거 이걸 일반인이 계산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계산을 해야 내 자산 관리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먼저 들지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양한 보도 자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세금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딱 보자마자 '와 너무 복잡해.'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납세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보유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주겠다. 초고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좀 늘려보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편이 되느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거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제 채널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분들의 구독자가 많아요. 50대 이상 분들. 자, 그분들이 혹시나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했고 나는 연금으로 월에 연금 100만 원으로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혹시나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이 원하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집을 팔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버티지 못할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쭉쭉 드려볼 건데 우선 기본공제가 바뀝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전제 조건, 사람 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12억 원에서 14억 원을 무조건 인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거주용으로 썼을 때만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주용으로 쓰지 않으면 공제액수가 줄어듭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얼마입니까? 12억 원인데 너 근데 거주 안 했어? 그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줍니다. 결국은 거주의 여부에 따라서 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것에 따른 세금은 상당히 대폭 커질 것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리고 보유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합부동산세에만 포커싱이 맺혀져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종합부동산 이외에 보유세가 하나 더 있다. 재산세를 왜 까먹느냐. 재산세도 봐야 된다. 재산세, 지방세 세제 개편안은 8월 중순에 나옵니다. 저는 8월 중순에 나오는 재산세 세제 개편안도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용으로만 너무 타이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재산세도 정말 타이트할 것이다. 꼭 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하셨는데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은퇴 노후 생활 연금으로밖에 아직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보유세로 연에 2천만 원 나온다. 절대 버티지 못할 거란 얘기가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공제액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게 또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9억을 빼줬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9억씩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됩니다. 왜냐? 자, 이제 내가 다주택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본 공제는 4억 원이고요. 5억 원에서 나머지 주택 여러 가지 비율에서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비율만큼만 공제액을 추가로 해줍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 총 20억이에요. 근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6억이라 가정해 봅시다. 몇 프로입니까? 30%. 자, 그럼 5억 원에 30% 곱하면 얼마입니까? 1.5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5억 5천만 원만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가만히 있나요? 바뀝니다. 60%에서 1세대 1주택자는 70%. 근데 그 외의 사람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들 이런 분들은 점진적으로 27년엔 70%, 28년에는 8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나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자,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에 대한 주택 가격으로만 과세를 하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가장 집중했던 거는 자, 그럼 일반 세율이 있고 중과 세율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 세율을 어떤 걸 적용할까? 저는 내심 일반 세율로 적용되기를 바랬었단 말이에요. 정말 낮은 세율, 그냥 높아봤자 뭐 2%대 이런 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지없이 중과 세율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에서 그렇게 확정이 됐죠.
그리고 6억에서 12억 구간이 원래 기존에 1%였는데 1.3%로 상향을 시킵니다.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도 이제는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의 변수가 생기는 것을 내가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여기서 계산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죠? 제가 많은 분들이 보도자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안 해요. 세부담 상한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에서 세부담 상한 3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계산해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제대로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산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의 원래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뭐 가정을 해볼게요. 5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1천만 원만 나오면 1천만 원이 내가 낼 종합부동산세라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원래 총 계산을 해보면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가 낼 게 1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이란 게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너 가액이 올라가도 여기까지만 올려서 내란 얘기예요. 너무 부담이 커지면 안 되니 여기까지만 내. 지금 그 세부담 상한이 150%,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5천에서 7천이 됐지만 5천만 원일 때 내가 냈던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는 1천만 원이었으니까 150%인 1,500만 원을 맥스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택 가격 올랐다 하고 내 것도 올랐으니까 500만 원 더 내는 거 오케이 알겠어. 이 정도는 내도록 할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세부담 상한이 이번에 2배로 올라갑니다. 200%로 올라가요. 자, 말 그대로 27년도부터 그러면 1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도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됐으니까 그 다음 연도도 해봤자 뭐 3천만 원 되겠지? 아니죠. 4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도도 해봤자 6천만 원 되겠지? 아닙니다.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재인 정권 때는 17년, 19년, 21년도에 이 세부담 상한이 한 번씩 한 번씩 올라가서 결국은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300% 되면 가정을 해볼게요. 1,000, 3,000, 9,000, 2억 7천. 1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3천만 원대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콧방귀도 안 낍니다. 자, 어떻게 콧방귀를 안 끼냐? 당연하죠. 내 거 주택가격 좀 올랐다 이거야. 나도 이제 기분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는 돈을 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9천만 원의 고지서를 예측하지 못하고 내년에 내봤자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내겠지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9천만 원을 딱 때려 맞습니다. 그러면 사색이 돼서 찾아오시죠. 자, 그래서 절 찾아오신 분들이 2021년도 그쯤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탁탁탁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급격한 상승을 이루는 거죠. 말 그대로 9천만 원 받고 나서 벌벌 떨면서 내년엔 얼마 냅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2억 7천만 원입니다. 라고 하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이 무서운데 세부담 상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다. 그래서 세금 전문가로서 이런 것들 상담을 밥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말씀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국세 정보 포털 가보십시오. 국세 통계 포털 가면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얼마에 몇 명이 냈고 얼마 정도 냈는지 그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강의를 갔을 때 그런 그래프들을 보여드려요. 탁탁탁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고 재산세 같은 경우도 많이 낸다라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찍었어요. 제 채널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꼭 유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자지만 그래도 내가 고령자랑 장기 보유 세액공제 80% 받으면 세금 얼마 안 낼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들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여지없이 바뀌어요. 자, 첫 번째로 고령자에 대한 공제는 유지합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완화가 될 거예요. 자, 근데 보유를 했었을 때 공제를 해주는 게 이제는 거주를 했었을 때만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로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외부에 살면서 임대만 줬었다라고 하면 거주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주를 인정 못 받으면 공제수가 확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닥치는 상황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월세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세액공제의 한도를 이제 두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이 고가 주택 하나가 갖고 계신데 종합부동산세 2천만 원 정도 나오셨는데 연령이랑 보유 때문에 80% 공제를 받으셨다. 자, 그래서 얼마 내느냐? 80% 빼면 얼마입니까? 그럼 2천만 원에 80% 빼면 1,600만 원 빠지니까 400만 원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해봤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바보는 아니니까. 자, 근데 이 세부담에 대해서 공제가 한도가 정해집니다. 얼마로? 6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80% 공제받으면 1,600만 원이지만 얼마까지만? 600만 원까지만 당신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차감하면 얼마죠? 400만 원이 1,400만 원으로 뿅 하고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이 연금으로 월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걸로 생활하고 있다가 이 1,00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라갔어요. 월마다 평균적으로 8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내더라도 결국 세부담 상한이 걸려요. 아, 세부담 상한이 아니라 세액공제 한도에 걸려요.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임차를 줘서 월세료를 올릴 때 얼마나 올리실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해서 월세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월세 산정을 무조건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산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잘못했다가는 내가 임대를 줘서 임대 수입 좀 벌어서 그걸로 노후 생활하려고 했는데 노후 생활은 무슨, 오히려 매년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는 뭐 3천만 원인데 내가 월세로 받은 게 2천만 원이면 마이너스 1천만 원씩 속된 말로 국가에 주면서 내 주택은 내가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 거야.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 구할 때 얼마의 임대료를 측정할 것인가. 그때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올해 것만 계산하실 거예요. 임차인 둘 때는 기본적으로 2년이잖아요. 거의 다 계약갱신 청구권가 있으면 5%밖에 못 올리는 걸로 4년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매년 공동주택 가격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 올라간다라고 치고 세부담 상한도 추후에 혹시나 올라간다 치면 여러분들 지금 산정할 때 얼마로 산정해야 될까요? 넉넉하게 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추후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내가 번 소득에 여기까지 매년 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어? 내가 그때 많이 받는다고 받았는데도 손실이 나네? 라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믹스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돌리려고 강의를 하려고 라이브를 촬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 엑셀로 계산해 봤는데 오류가 심해요. 정말 정확한 계산하는 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암산으로도 해요. 근데 이 보유세 계산은 정말 어려워요. 재산세부터 계산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지금 재산세가 추후에 개편까지 되면 재산세도 더 많이 낼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분명 펼쳐질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숫자를 꼭 매겨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뉴스에서 나오는 걸 공포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확한 숫자를 대입해서 나에게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정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크면 이걸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요즘 제가 봤었을 때 문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거는 고가 주택에 1주택을 가지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의 상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보유세 우선은 더 내보고 버틸 때까지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팔면 되지. 나야 어차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면 세금 얼마 안 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개편도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는 구조로 이번에 바뀝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1편에서 종합부동산세 난 버티겠다. 근데 못 버틸 때까지는 갖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팔 거야. 1세대 1주택 파는데 뭐가 바뀌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세금 늘어봤자 얼마나 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양도가액 한 40억, 그다음에 양도차익 30억부터는
가시권에 들어와서 세금 몇 억씩 더 내는 시뮬레이션이 무조건 펼쳐집니다. 제가 이미 계산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좋은 제도도 하나 생깁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예를 들어서 양도가액이 30억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기본공제 250만 원에서 10배나 늘려서 2,500만 원으로 좀 해주겠다. 그러면 세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오히려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바뀌어요. 바로 뭐로 바뀌냐?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표현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그동안에 논의됐던 거주용으로 쓰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행 법은 보유 연마다 1세대 1주택자 가정으로 보유 연당 4%, 그다음에 거주 연당 4%에서 10년씩 하면 40%, 40%에서 80%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과도기를 딱 지나서 이제는 거주 10년을 안 하면 거주 1년당 8% 적용으로 바꾸겠다라고 세제 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 세제 개편안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말 그대로 내가 거주를 안 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0%예요. 0%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 안 했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공제라도 보유하면 15년 하면 30% 빼주지 않냐. 그거라도 적용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 뉴스라는 게 가장 자극적인 것에만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그 보유가 거주로 바뀌는 거 80%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했지만 실제 세제 개편안으로 실무를 하는 저 같은 세무사는 모든 것에 대한 디테일,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부동산 세금만 10년을 넘게 한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다주택자인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판다.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유 연당 2%에서 15년 하면 30% 빼줬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부산에 있는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상속 주택을 받고 나서 15년 후에 팔았어요. 그러면 보유 기간 15년을 인정해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이면 30% 빼서 7억 원으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너 부산에서 주택에서 거주를 안 했네. 이제는 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게 아니더라도 거주를 했었을 때 연당 2%씩 빼줄게. 근데 너 거주 하루도 안 했네. 그러면 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0%.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는 쓸모없는 집이라고 여겨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서울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봐요. 말 그대로 이 거주 15년을 했었을 때만 30%를 빼주는 것도 있다. 이 말 그대로 1세대 1주택 80%도 그다음에 일반적인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80% 30%가 이제 모두 다 거주의 요건으로 달라진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과도 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27년도에는 보유는 최대 20%, 거주는 최대 60%로 2대 6 비율로 2대 6 비율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어느 시점에 팔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거주를 10년 이상 했다 그러면 사실 상관없겠죠. 이제 거주 기간이 좀 적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보유 10년, 거주 10년 다 했는데 나는 보유 10년인데 거주 5년을 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큰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한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한도 없이 다 받아요. 말 그대로 고가주택이 그러면 장기 거주를 내가 10년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80%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내가 양도 차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80억을 차익을 차감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차감을 받으니까 이거 너무 과도하게 받는데 이거 이제 한도 정해. 라고 해서 이번에 세제 개편에서 한도를 정합니다. 자, 기존에는 80억을 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7년도에는 20억, 그다음에 28년도에는 이제는 10억만 적용을 해줍니다. 그럼 100억이 10억 빼고 9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나는 80% 적용받는 줄 알았는데 한도가 걸려서 많이 못 받네? 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양도가액 30억 원, 양도 차익 한 20억 원 정도 되면 거의 10억 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걸립니다. 대부분 한 9억 6천 정도 걸려요. 자,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 교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번 참에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해서 예전에 취득가액이 아주 낮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예전에 사서 그냥 쭉 평생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 3억 원. 근데 지금 막 35억. 그러면 이번에 한번
팔고 새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사결정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랬다가 몇 억을 더 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자,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월부터 적용입니다. 지금 얼마죠? 8월 달입니다. 8,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외부에 판다고 가정했었을 때도 대출 때문에 안 팔릴 거예요. 과연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당연히 수반해서 하셔야 돼요. 시장에 매물 내놓는다고 무조건 팔릴까요? 안 팔린다면서요. 왜냐하면 이런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 매수자들은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길 바라면서 관망세로 돌아선 다음에 더욱더 급매를 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올해 팔았을 때와 내년 팔았을 때 세금 차이가 5억 원이 나요. 그러면 3억 싸게 올해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결국 수치로 뽑아야 되는데,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산 자체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와, 이 계산이 맞나? 이 계산이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점점 그러한 상황에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팔기 전에 꼭 세금 상담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또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27년도에는 이 말 그대로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이 원래 20%지만 5%를, 그다음에 28년도에는 10%,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자는 27년도에는 10%, 28년도에는 15% 포인트를 추가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분들 꼭 계산해 보시고 의사결정하십시오. 저라면 장기 보유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걸 안 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이게 20%라 30% 중과세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완화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죠. 5월 9일 전에 했었던 게 이걸 일반 세율로 적용해 주고 하나 더 있었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은 30%를 빼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빼주는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 중과세율을 20%로 5%로 30%, 10%로만 낮춰준 거지 장기 보유했었던 게 없어져요. 그럼 이런 분들은 좀 되겠죠. 말 그대로 내가 다주택자인데 이게 3년밖에 보유를 안 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뭐 6% 받아봤자 별로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팔아버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왜냐 이걸 팔므로 인해서 내가 줄어드는 보유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훨씬 더 유리하네. 그러면 이거 물건 한두 개는 좀 내놓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택이 엄청나게 뭐랄까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비춰져요. 그러면 그 물건이 잘 셀링이 될까요? 전 잘 셀링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누구나 원하지 않는 주택은 지금 안 사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완전 주택도 양극화가 돼서 극단적으로 사고 싶은 주택에 대해서만 사거나, 아니면은 이 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외부에 15억 이하짜리 빨리 패닉 바잉하자 이런 것들만 말 그대로 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종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요. 1년 이후에. 그다음에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지킨 다음에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 때 3년이 2년으로 줄었고 2년이 1년으로 줄었었다가 다시 2년, 다시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제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말했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에 공급이 없는데 공급을 만들 수가 없으니 민간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지금 초고가 1주택자도 매물 좀 내놔라, 매물 좀 내놔라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자,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모든 세제 개편안이 27년도에 얼마, 28년도에 얼마, 29년도에 얼마 이렇게 촘촘촘 나누고 있잖아요. 쪼개서 연도마다 좀 물건을 내놔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3년 있다가 팔겠다라고 하면 가격 올라간 다음에 팔겠다는 얘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럴 수밖에 없겠죠. 야, 이거 기간 줄이자. 기간 줄이면 빨리 물건 내놓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개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됐습니다. 근데 이 요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될 것이, 이 말 그대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팔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만 2년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꼭 따져보시고 팔기 전에 세금 상담 진짜 이제 필수입니다. 세금이 이제 점점 복잡해진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과 배제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매입 임대주택, 아파트의 한정이에요. 아파트, 빌라는 괜찮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에 "너가 요건을 다 지켰어? 그럼 언제 팔아도 중과세를 배제해 줄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물건을 안 팔아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그 기간이 끝나면 합쳐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물건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물건이 시장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합니다. 말 그대로 27 년까지는 오케이. 28 년도에 팔면 중과 배제가 아니라 50%만 중과 배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50%만 받게 해 줄게. 29 년에는 중과 배제 말 그대로 안 돼. 그다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특례 적용받는 것도 안 돼. 이제 끝이야. 넌 더 이상 못 받아. 말 그대로 매입 임대 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떠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사하게 임대주택 요건 중에 또 여러 개가 있죠. 그중에 하나입니다. 상생 임대주택. 상생 임대주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당신이 착하게 5%씩만 올려서 2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 거주 2년 한 것으로 봐줘서 비과세 해줄게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였죠. 근데 이 제도도 없앱니다. 말 그대로 상생 임대라는 거 없다. 임대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주를 안 하게 되니 거주용으로 전부 다 바꿔라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께서도 말했죠. 실거주를 거주용이란 표현을 쓰기로 했어요. 말 그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거주 관련된 그 종합부동산세에서 감면을 받을 때, 공제를 받을 때 그런 거주 기간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여기서 거주를 못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자라는 요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라 거주용으로 표현이 바뀝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는 대표적으로 취약, 직장의 변경, 전근,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해외 체류, 군복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어쩔 수 없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했다. 주거를 이전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거주 기간은 일정 기간 인정해 주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3년,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공사 기간 동안에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미래 저 주택을 팔 때 장기 거주 소득 공제라고 하는 부분을 뭐 3년을 인정받겠다, 4년을 인정받겠다 이럴 건데 저걸 인정받으려고 저 서류들을 어떻게 다 떼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부터 실무적으로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았다. 나 이런 요인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만 하실 겁니까? 전혀. 무조건 그것 관련된 서류 내셔야 되고요. 아주 꼼꼼하게 판단한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맞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생각보다 실무는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서류 엄청 복잡하게 많이 준비하셔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번 참에 건강 관리하듯이 세금에 대해서 본인의 주택에 대한 포트폴리오 한번 상담받는 거 이런 것들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세제 개편안 지금 종합부동산세랑 양도소득세만 급하게 한번 찍어서 영상으로 도움 드려봤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코인 관련된 세금 제가 봤을 때 과세될 것 같고요. 상속세는 아쉽게도 뭐 개편이 된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부티풀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유세 인상은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상률을 두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취득 시점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음. 그리고 뭐 양도세를 산정하는 시기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세제에서 뭐 그런 얘기가 대토론에 또 나오긴 했는데요. 네네.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 다음 주에 나올 그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결국 보유세를 건드린다고 하면은 네. 재산세제를 건드릴 네네. 것인지 종부세제를 건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데 토론회를 통해서 들었던 힌트는 이제 종부세를 건드릴 거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종부세를 건드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과세를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초고가 주택에 과하는 과세라 하더라도
그게 5분위 주택이면은 5분위 주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4분위로 내려오고 3분위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종부세를 건드리는 세제안에 대해서 저는 원래 그냥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종부세가 차라리 폐지되고 재산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되는 것이 더 낫고 재산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선진국형 세제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냥 종부세를 건드릴 거가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만약 그렇다면은 세제 정책은 이제 기대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바라는 거는 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좀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1차적으로는 보유과세를 높이게 되면은 보유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은 네네. 그 종부세만 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세제 개편은 이제 장기 보유 공제 같은 양도세제를 같이 손보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미 5월에 그런 힌트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의 양도세의 경우에도 그 장기 보유 공제를 건드린다는 거는 네네. 그거는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세제 철학이 거주 중심 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문제라는 거고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서울만 하더라도 60%가 임차예요. 60%의 가구가 임차라는 거는 누군가는 거기 거주 안 누군가는 하고 안 계시다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 불이익을 이번에 보게 되는 건가요? 60% 가구들이요?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이미 한국 전체로는 46%가 임차고 서울은 임차 수요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60%가 임차 가구인데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그래 보유보단 거주가 낫지 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 단 나가란 얘기예요. 그러네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네. 되네요. 그 얘기는 임차 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밀려온다는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했었던 실거주 중심주의라는 거거든요. 실거주 중심주의의 세제 개편안은 필연적인 임차료 대란으로 후폭풍이 오게 되고요. 임차료 대란이 왔을 때는 그때 임차인들은 적극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진짜 이건 정말 안 좋은 케이스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해가지고 서울에서 완전 다 퇴거하게 됩니다. 그 임차료를 못 내게 되니까 임차료는 이제 자기 소득에서 그렇죠. 내야 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5분위 쪽부터 시작해서 5분위,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지금 2분위, 1분위 아랫분위도 임차료가 상승 요인이 비아파트 때문에 있는 네네네. 건데 5, 4, 3, 1분위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서울 전 분위에 있는 아파트가 임차료가 이제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세제 개편한 이후에 저는 임대차 시장에 뭐 대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에서 그렇게 임차인들이 밀려나면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분위, 4분위, 3분위 이렇게 임차 대란이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장이 왜냐하면 생활권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서울 경기도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생활권 측면에서는 이미 경기도의 평균 18%가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하고 그리고 광명 과천은 40%가 통근 통학을 하고 일기 신도시는 거기 거주자 30%가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행정구역은 떨어져 있어도 생활권은 다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데 임차료가 너무 급등하게 된다면 그 임차료를 못 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리고 실주택 보유자가 거주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임차 수요가 존치되는 상황에서 임차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그냥 마찰이 일어나서 임차료가 굉장히 올라갈 치솟을 수밖에 거고 없다. 못 내는 순서대로 이제 뒤로 가게 될 겁니다. 아, 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이제 뭐 며칠 후에 발표가 되겠지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30억 얘기서부터 뭐 50억 얘기까지 의견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이 초고가 주택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좀 비싼 집이니까 종부세를 3주택자,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30억, 50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행세법에서는 그 초고가 주택만 겨냥해서 이제 세금을 적용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주택에 있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여기에 공정가액 반영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공시 가격이 현 종부세상이나 현 재산세상에서는 이제 고가 주택으로 가면은 재산세 최고 세율이 0.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고가 주택에 대한 그 과세는 종부세로 가게 되고 종부세는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이 공제가 되고 네. 그리고 그냥 1주택자는 9억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공제 금액을 높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만 규제한다는 거는 공제 금액을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마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네. 20억짜리 집이 있고 공시가 12억 있다 하겠습니다. 네네. 이런 집은 1세대 1주택 12억이면 12억 12억 공제가 공제하고.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요. 음. 근데 강남권으로 가게 되면은 뭐 30억짜리 집이 있고 20억 네.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공제 금액이 12억 공제였는데 그걸 뭐 한 15억으로 올려버리면은 그러면 마포권은 싹 다 빠지게 되는 거고 네네. 강남에 더 비싼 집들은 이제 여기 다 들어가게 해당이 되는데 되는 거고. 그 공제 금액을 높이면서 세율을 높여버리게 되면 그 윗부분만 세게 얻어맞기 네네네. 때문에 이런 방식의 이제 세금을 개편하는 거라서 음. 초고가 주택 뭐 30억이냐 50억이냐라는 거는 질문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거는 공제 금액을 얼마를 할까 이거에 대한 그거에 따라.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규제한다는 거는 종부세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공시 가격을 그러니까 공제 금액을 상향시켜서 4분위 이하 주택에서는 별 문제 없게 하겠지만은 윗분위 주택은 문제가 있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결국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과세처럼 쉬운 방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니까 계산이 쉽지만 종부세는 인별과세니까 계산이 매우 복잡한데 이제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종부세를 그럼 더 내게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야, 러플리 뭐 50억짜리 집이 있다. 50억짜리 집에 35억이 공시 가격이다. 근데 공시 가격에 뭐 15억이 공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20억 남잖아요. 네. 그러면 20억에 대해 공정가액 60% 곱하면 12억이죠. 12억. 그럼 12억의 세율이 뭐 1%든 2%든 1%면 1,200, 2%면 2,400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양도소득에 따른 장기 보유 공제를 이제 건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실거주 중심주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공제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거주하면은 공제를 두겠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들은 지금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3억짜리 집이 다 35억 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평균적으로 한 20억이 올랐어요. 네. 근데 처분할 때 내야 되는 양도세 공제가 현재는 80%니까 16억이 공제가 16억은 돼요. 공제되고 4억에 대해서만 냈는데. 네, 4억을 과세표 주니까 4억의 세율을 때리니까 네네. 1억이 천 내는 거죠. 네네. 근데 그 공제가 실거주 중심주의로 가게 되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공제 안 해줄게. 이러면은 이 사람은 공제 없이 20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네네. 여기에 이제 세율 때리게 되면 9억 내는 거죠. 그걸 받으려면 또 들어와 갖고 그 20년을 살아야 되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20억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 8% 공제니까 1억 6천만 원씩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양도세에서는. 1년에. 네. 근데 종부세는 지금 뭐 원래 냈었으니까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올라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들어와 가지고 살라 그러지. 그거를 안 들어와 가지고 계속 임차료를 내고 있겠냐고요. 그렇죠. 본인이 들어와서 살라 그러지.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양도소득에 더 많은 그 비중이 걸려 있는 상태로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은 또 보유세도 비거주 보유세는 높이고 거주 보유세는 그만큼 안 높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살려고 살 하거든요. 수밖에 없겠죠. 저도 지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비거주 1주택자인데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세제 개편 보고 만약에 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더 내라 그러면 뭐 안 들어가는데 네. 뭐 한 300만 원, 500만 원 내라 그러면 이씨 이거 들어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은 거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내라고 하는 건데 들어오면은 그만큼은 안 내는 거고 보유하면서 임차로 내면은 1,000만, 2,000만 더 내야 되는데 더 문제는 양도할 때 장특공제도 없다는 거죠. 그럼 무조건 들어온다는 들어가겠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서울에 아파트가 180만 채가 있고 네네. 그 5분위가 가장 비싼 30억 이상 주택들이 36만 채가 있습니다. 여기 60%가 임차예요. 서초 강남 송파구를 구축하고 있는 60%가 임차니까 20만 가구가 임차입니다.
여기 10%인 2만 가구한테 이제 임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니들 나가라 그렇게 하면은 그 2만 가구는 어디 갑니까? 이미 임차가 꽉 차 있는데. 밀려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나와 있는 임차를 더 센 가격에 질러서 들어가야 돼요. 일단 그 물건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마찰이 이렇게 임차를 완전 폭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을 받은데 대출을 막아놨으니까 현금 여력이 있는 분만 그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가 구매가 되시는 분들은 자가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게 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매매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근데 자가 구매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뭐 전월세 가격을 진짜 말 그대로 크게 올려놓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중심주의 때문에 문재인 정부 세제 개편안이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또 실거주 중심주의가 세제 안에 가득 차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임차인이 투명 인간이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투명. 네, 그러니까 임차인에 지금 대한 권리는 어떻게? 아니 5분이든 4분이든 3분이든 서울의 60%가 임차인인데요. 모든 정책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그 집 누가 갖고 있었던 거야. 뭐 비서울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럼 너 들어와야 되겠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 뭐가 되는 건데요? 그냥 막 경기도로 가거나 우리 서울은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지방에서 20% 사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행여나 들어오게 되면은 그만큼 비니까 저희가 지방으로 가야 됩니까? 지방 가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생활권이라는 게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투자 목적으로 미국에 얼마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수도권에서 지방 투자하고 지방에서 수도권 투자하고 네네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의 임대차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를 반강제적으로 지금 원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싹 다 복귀해라라고 제도를 몰게 되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투명 인간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요. 부동산 대토론회 보셨겠죠? 뭐 잔금열사분도 나오고 했는데요. 자, 잔금 받은 사람, 분양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다 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임대인 협의회 다 임대인이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거기 임차인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거기 특히 민간 임차인 없었어요. 정부가 공공 임대차랑 공공 분양은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민간 임차인이 없으니까 여기 민간 임차인은 아파트 임차인과 비아파트 임차인이 있는데요. 제가 민간 임차가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비아파트 시장이 빌라랑 오피스텔이 무너졌으니까 그거를 살리면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뭐 그거 살리면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지금 아파트 임차인도 투명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60%요, 서울. 네. 그러면 뭐 이 인원으로 봐도 이거와 얽혀 있는 임차인들이 어마어마한데 사실 이게 이런 분들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출구를 통해 나오는 데가 없네요. 사실 지금 대표님 얘기. 그게 왜 아까 제가 투명 인간이라고 말한 부분은 정부는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유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임차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대표님도 비거주 1주택이라 하셨잖아요. 그럼 본인도 임차고 본인 집도 딴 데 임차를 주고 있는 그 균형이 맞춰져 있는 그렇죠. 건데 강제로 거기 들어가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 집에 사는 임차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죠.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대표님이 여기서 마이너스고 여기서 플러스니까 일로 오면 된다는데 생활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권이라는 게 이게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적으로 맞춰진 건데 여튼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조금만 우리 대표님이 정확한 지적을 날카롭게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1가구 1주택 사실 여태까지는 전혀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감면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것도 생애 1회만 제한하자라는 의견이 그 대토론에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네. 뭐 말로는 뭐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긴 합니다. 이사를 계속 다니면서 비과세 혜택을 무한으로 받는 것을 저지하고 처음 집을 살 때부터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처음 살 때부터 우리가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집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서 조금씩 본인이 더 원하는 주택으로 이제 가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바람인데, 자, 이런 방안들이 나온다. 실제로 무슨 정책적으로 효과를 거둘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냥 현실성 없는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네.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정책의 실익도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이제 참석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에 민간 임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제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주목을 받으셨어요. 민간 임대 공급 부족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이제 임대 시장이랑 한국이 분양 시장이 절연이 안 돼 있다 보니까요.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런 겁니다. 아파트 수도권에 16만 호 분양을 하면은 네. 다 매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분양을 받는 건 산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도 절반은 임차를 놓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임차가 공급이 돼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차의 공급이라는 거는 분양이라는 기전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는데요. 분양 시장이 호조인 상황은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때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분양을 그러니까 받는데, 분양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거꾸로, 그러니까 그때는 임차 공급이 잘 돼요. 잘 되고. 근데 주택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분양도 감소하면서 그렇죠. 임대도 동반 감소를 하거든요. 임대 수요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임대 임차 공급 자체가.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임차 아니라 임차가 나오질 않는. 20만 호 분양되다가 10만 호 분양되면은 임차가 10만 가격에서 5만 줄어드는 가격으로 거죠. 반토막 줄어드니까 그냥 분양 감소는 곧 임대 감소거든요. 임대 감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매매가 아니라 임대를 선택한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다 이상한 얘기인 거가요. 한국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양이 줄면 임대도 같이 줄어들어요.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아파트 쪽에서는 순수하게 임대차를 목적으로 이제 건설 공급을 해왔던 사업자들이 있었던 거고, 네네네. 아파트에서는 그런 사업자는 거의 없고 이제 매입,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종전 부동산을 막 처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한 20만 호 분양되면 10만 호가 임대 시장으로 가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 지금 만약에 매매 시장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임대 공급도 축소를 해요. 아파트 임대 공급이 축소하면 아파트 임차료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파트에 있는 임차인들이 이제 주택 수요를 올려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환경을 스스로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 보유세 규제든 뭐 대출 관련 규제든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임차는 이거랑 절연돼 가지고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제도에 이런 게 없으면은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열어주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1차적으로 고가주택 규제라든가 분양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 그러니까 잔금대출, 이주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규제들로만 이제 부동산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목표는 시장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했던 얘기는 이렇게 하면 시장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양은 곧 임대다. 그러니까 분양이 줄면 임대는 준다. 우리가 임대차 시장에서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분양이 줄어들면 새로운 임대는 없어지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임대차도 지금 소멸시키게 되고 분양도 지지부진하고 그럼 미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집값은 이미 과열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겁니다. 주택 가격이 만약에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양도세 뭐 잠깐 열어주고 양도세 관련해서 거주해라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뭐 단기간에는 뭐 좀 팔게 하겠다 이러면은 네네네. 5월 9일 있었던 그 양도세 중과가처럼 단기간에 매도 나오고 매매가가 일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효과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료 상승 효과가 동반 같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거는 임차료가 급상승하는 거를 못 버티는 사람들이 버텨야 되는 사람들이 주택 매수해야 되는 그 상황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임차 공급이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 가하는 규제는 결국 시차를 두고 임차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6개월 정도 이내의 단기적인 목표에 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다라고 꼽으면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집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전세 대출을 또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자,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니까 하여튼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요런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전세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여러 측면에 다 그러니까 제 암세포처럼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쉽게 오려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방사형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없애면은 집값 안정이 되냐 이렇게 되게 1차적으로 쉬운 결론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 전세가 있는 이유 아까 이것도 똑같아요. 20만 원 분양인데 심대가 10만 원가 임차로 빠져요. 근데 그 중에 5만 원 전세고 5만 원 임차예요. 그러면 월세. 집을 분양받아 가지고 집을 분양받아 가지고 전세를 놓는 사람은 왜 놓는 걸까요? 전세는 어차피 전세 소득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그 사람은 약간 돈이 좀 모자라서. 아니요. 집을 분양받았는데 전세로 놓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음.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는 사금융이니까 그만큼의 은행 대출 규제를 받는 것보다 임차인의 전세금을 조달하는 것이 내가 조달하는 이자비를 게 안 내니까 더 낫다. 더 유리한 거. 두 번째, 그 금액을 내가 어떻게 따로 융통하진 않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건 근본적으로 매매가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거는 내가 왜 넣는 거냐면은 매매가 상승 기대가 있으니까 놓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매매가 상승 기대가 없으면 월세를 받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 전세 제도라는 거는 어떤 주택 가격이 어떻게 작동을 했냐? 매매가 상승 기대가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활용해 가지고 분양을 많이 받도록 했기 때문에 분양 많이 받는 메커니즘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때의 아파트 전세는 그냥 전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 썩 크게 안 올라도 이 사람은 매매가만 오르면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전세 가격에 그러네. 대해서 그렇게 푸시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그 잔금 치렀고 유지가 되는 상황으로 가면은 그냥 뭐 2년 5%든 언제든 착한 전세든 뭐든 하면서 어차피 이 사람 마음속은 매매가 상승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때는 전세가 임차료 안정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이게 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매매가 상승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세를 빼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분양도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제 그 집을 받아서 내가 전세를 못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정말 내가 정말 갖고 있거나 다 월세인데 그거는 안 되다 보니 이제 분양 물량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임차 물량 감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게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전세만 계산하더라도요. 비아파트 전세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비아파트 전세는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 상호신용금고 등을 통해 가지고 공사비를 빌려서 그걸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지어서 팔거나 이제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팔리는 경우에는 그냥 전세를 받아 가지고 그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차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아파트 쪽 전세 시장이 붕괴를 했죠. 전세 사기로.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비아파트 쪽의 임차인의 전세는 주택 공급 금융이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역설인데, 네네. 그러니까 임차인의 전세라는 그 수요자 금융이 사실은 주택 공급 업체의 금융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이 차입금을 상환해주는 메커니즘. 그런 메커니즘이었네요. 예, 그런데 전세 사기로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더 이상 안 내기 시작하니까 주택 공급 업체 입장에서는 이 금융이 깨졌으니까 주택 공급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없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정말 공급은 씨가 마르고 분양이 공급이 안 되면 임대 공급은 없고 뭐 이런 어떤 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게 임차인의 투명화와 아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새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굳이 규정을 하자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임차인 투명화
그리고 자가거주주의. 그러니까 실거주주의,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실거주주의를 이제 그대로 순응하고 임차인 투명 정책이 같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냥 원하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날 이제 대토론회 때 보면은 그게 이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초고가 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서 집값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쪽에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강제로 뭐 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선거 전에도 있었는데 왜 그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게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강제로 끌어내리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상화, 세제의 정상화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뭐 집값이 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약간 뭐 세금만 좀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큰 뭔 없는데요. 다만 그 한국의 주택 가격이 국제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고 그 현재 수도권 평균 소득 대비해서도 너무 막대하게 높기 PIR도 때문에 높고 네, 그냥 PIR을 보든 뭘 보든 다 높거든요. 그냥 싹 다 높습니다. GDP 대비로도 높고. 그래서 이거는 반박이 불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주택 가격이 유지가 되어 되어왔느냐. 왔고 그리고 주택이 왜 한 번도 뭐 충분하게 공급된 적이 별로 없는가를 따졌을 때 결국 분양과 임대가 절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통 임대 시장이고 분양 그 매매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분양 시장을 통해서 임대를 공급하다 보니까 임대가 항상 과소 공급되고 그리고 임차 시장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매매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임차 시장 민간 임대차는 코스닥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코스피로. 여길 빨리 떠나서 코스피 자가인 코스피 시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임차인들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황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키우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없는 거랑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 오래 공급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분양받아서 전세를 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유세가 낮기 때문이거든요. 보유 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세를 통해 가지고 잔금까지 어느 정도 조달이 된다면은 그다음에 나는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명목 성장률만큼 올라가니까 노코스트로 사실상 준 노코스트로 자기 자본이 들어가긴 했지만 차입이 없으니까요. 이때는 굉장히 높은 그냥 ROE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제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 그 세제는 보편적인 재산 과세여야지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이제 뾰족하게 그 초고가 주택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주담대 이자율이 상단으로 7% 육박, 거의 뭐 8%에 다다르다 보니까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지금 빚을 내서 주택을 매수했던 영끌족, 그러니까 2021년도 10월이 아마 대한민국의 집값으로는 가장 높았던 시기라고 하던데 그때 이제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분들 이자 부담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 영끌족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또 버텨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대표님 아니요, 어떻게 하나도 안 생각하세요? 어렵고 어쨌든 그분들 집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자기 소득 한도 이내에서 대출을 해야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결국 본인이 이제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네. 어른이고자 성인이 본인의 지출과 대출에 대한 그런 부담을 그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뭐 금융 어린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징거리는 거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의 그 상환 부담 기준으로 DSR 그거를 넘어서는 걸 어떤 식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DSR 이내에 들어왔다면은 네네네.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일부 한계 차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한계 차주라는 것 자체가 다른 방식의 차입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대출 상황을 벌써 넘어섰다는 거니까 지금 주식 시장에서도 그냥 마진콜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거기서는 그 사람 탓을 하잖아요. 왜 레버리지를 했어? 근데 부동산에서는 어려우니까 도와줘야 돼. 다 애기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부턴가 그냥 수요자들이 이제 쪽수가 많으니까 그 수요자들의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를 부동산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부동산 어린이들만 엄청나게 양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희가 DSR을 뭐 넘어가지고 뭐 부담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는 각자 그 정도의 부담은 원래 지금 대부분의 성인들은 다 그런 부담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네. 그런 걸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금리의 경우에도 최고 대출이 7%뭐 넘어간다 하지만은 중위금리 대출은 4.6%입니다. 4.6% 금리로 자기 소득에 맞게 40% 이내에 상환해 가지고 주담대를 일으켰다면은 그냥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네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신혼부부처럼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있을 텐데 이게 이런 분들은 뭐 주택 구매에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정말 어지러운 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뭐 대출도 굉장히 좀 규제가 있고 하는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언제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컨디션이 좀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냥 지금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필요하면은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돈 없는데 무리해서 살려고 하거나 필요하지도 않는데 살려고 했을 때 항상 탈이 난다고 봤기 때문에요. 진짜 필요하다면 산다. 네, 본인이 통근통학이든 교육이든 임차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장기간의 거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명확하다면은 그 필요성이 있고 돈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너무 의식하고 주거의 구입 의사 판단을 하게 되면은 역설적으로 구입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집은 사는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은 안전장치가 잘 돼 있죠. DSR 안에 들어와라 등등 이런 안전장치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신혼부부 얘기하셨는데 지금 신혼부부와 관련한 수요자 금융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출산 가구를 향한 수요자 금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데 뭐 9억 넘는 집을 사고 싶으니까 뭐 더 열어줘라.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제가 임차인이 투명인간이라 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다 열어줬고 그 다음에 신혼이 한국에서 20억짜리 집을 그냥 덤벅 사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수요자 금융이라는 것도 진짜 부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수요자 금융으로 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제도가 다 존재하고 다 알아서 잘 받고 있는데 그거를 못 받아가지고 막 간당간당한데 이것만 받으면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날 140명의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아파트 분양 시장은 이러니 저러니 당하잖아요. 잔금 대출도 있고 게다가 개별 차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대출이라는 것도 은행이 만들어줬잖아요. 집단 중도금 대출, 집단 잔금 대출, 이주비의 경우는 심지어 건설사 신용으로 이주하라고 돈도 주잖아요. 네네. 아파트 쪽은 그런 금융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달라. 그 얘기는 복통 정도로 응급실에 실려 왔는데 제일 상태가 좋으니까 막 고래고래 응급실 한복판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나 배가 아프다고. 근데 저쪽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급자 금융 사이드는요. 공급자 금융 사이드는 지금 거의 뭐 사망 직전입니다. 목소리를 낼 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구석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의사가 들어왔는데 가운데에서 목소리 제일 크고 컨디션 좋은 사람들이 수요자. 우리 좀 해주십시오. 잔금 대출 해주십시오. 이주 대출, 입주 대출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니까는 그쪽 수요자 대출을 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들어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좀 이건 약간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놓치는 게 훨씬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챙겨야 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요자 쪽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정책을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좀 약하다.